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수달 안전 신호등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작에 앞서 수달에 관련해서 알아보고 조금 더 배워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현장 모니터링을 배워보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귀한 귀한 강사님 모시고 준비했으니까 즐겁게 그리고 좀 같이 소통하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야생동물연구소 소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한상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상훈입니다. 저는 광주는 20년 전에 여기 교육하러 한번 광주 시민들하고 좀 접촉을 했고, 이번에 20년 만에 다시 두 번째네요. 사실은 코로나 이런 사태가 있기 전에 광주의 한 시민단체에서 교육을 좀 해달라고 해서 요청을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차일피일 연기되다가 결국은 하지를 못했죠.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동물로서 우리 수변 생태계의 가장 상징적인 동물인 수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불금인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달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조금 전에 소개를 했는데, 제주산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2002년에 초기에 제가 책임을 맡고 2006년까지 사업을 주관하다가 그 다음에 환경부 가서 국립생물장관에 야생동물 과장을 하다가 2018년에 퇴직하고 지금은 강원도 인제에서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야생의 반달가슴곰하고 그리고 사약노루, 산양 이런 동물을 야생에서 지금 생태 관찰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인제를 택한 이유가 좀 제가 표범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야생동물들을 제가 쫓고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인제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제 이름을 쳐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언론 기사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일단 수달은 약 1000만 년 전에 수달 그룹이 전 세계 13종이 분화를 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개통도로 보시고요. 우리 인간과 같이 포유강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는 식용목이고요. 그 다음에 식용목 안에 객과 고양이과, 곰과 여러 과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족제비과에 포함됩니다.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수달 속 수달이고요. 그 식용목 안에는 객과 고양이과, 족제비과, 곰과장이 있고요. 족제비과 안에는 수달의 사촌이 되는 족제비, 담비, 오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로 쓰면 수달 달자라고 쓰는 게 이 한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담비는 담비 초자라고 씁니다. 족제비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데 유자라는 한자를 쓰고요. 오선에는 구건이라는 한자를 쓰는데 개구자에다가 오소리 건자 쓰는데 이 건자는 국내에서 한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족제비과 안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종이 산달이 있고요. 그런데 이 산달은 담비인데 한자를 달자로 써요. 산에 있는 수달이란 어미 비슷하게 산달이라 쓰고요. 그다음 물에 사는 수달.
그리고 바다에 사는 해달. 그런데 수달이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연안에 살아요. 섬지방에도 살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바다에 수달이 사는 걸 해달이라고 착각하시는데, 해달하고 수달하고는 전혀 생김새가 다르니까, 수달은 내륙의 하천, 강, 호수, 저수지 이런 곳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 삼면의 바다에 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주로 이제 섬 주변에서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한에 가면 이제 잘 검은 담비, 흑초라고 해가지고 세계 3대 모피 중에 한 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자리 있고요. 그 다음에 담비라고 노랑무토리 담비, 대롱무토리 담비라고 우리가 쓰기도 하는 담비가 있고, 그 다음 족제비가 있습니다. 그 수달을 포함해서 족제비과 조성동물은 곰이라든지 또 바다에 가면 물범이라든지 이런 동물들과 같은 선조가 적어도 수천만 년 전에 분화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수달은 이제 그 포유동물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바다에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간 동물로는 이제 고래라든지 돌고래가 있는데, 얘네들은 기각 아류 중에서 이제 그 물범 바다 사자 같은 동물과 비슷하게 그 수중에서 먹이 활동하고 그 물갈퀴도 발달되고, 그리고 헤엄도 아주 잘 칠 수 있는 그런 이제 몸 형태를 이루고 하면서도 우리 내륙에서 생활하는 그런 이제 특이하게 이렇게 진화해서 분화한 동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수달에 사촌 관계에 있는 동물이죠. 여기 족제비가 있고요. 이 동물도 족제비인데 색깔이 좀 달라요. 얘 훨씬 밤색이죠. 어둡죠. 그래서 시골에서는 이 족제비는 이름이 굴뚝족제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올 때 굴뚝 연통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몸이 시커멓게 뭐 거름을 타 가지고, 그래서 굴뚝을 다닌 데서 굴뚝족제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산새족제비라고 해서 거기가 이 정도 됩니다. 18cm 정도. 근데 이제 족제비 새끼로 착각을 해가지고 간혹 뭐 신고도 들어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족제비 새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기가 워낙 작으니까. 근데 엄연히 성체가 18cm고 암컷은 한 15cm 밖에 안 돼요. 이렇게 작아도 엄연히 족제비과 동물에서 육식동물이니까 자기보다 훨씬 몸집이 큰 토끼를 물어가지고 죽여서 잡아먹기도 하고, 또 이거는 여름형인데 여름에 배는 하얗고 그 외에 몸의 털색은 짙은 고동색, 밤색 털을 갖고 있는데, 한겨울에는 눈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얗게 변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흰족제비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여기 강주 인근에서는 한평에서 로드킬로 죽은 개체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담비는 뭐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관찰되고 있는데, 여기 가까운 곳에 수달하고 담비하고 사카하고 이렇게 자주 출연하는 거는 이렇게 강주 옆에 여기 장흥인가? 장성의 한 하천가에 거기에 물막이 보가 있는데, 그쪽은 산에서 카메라를 설치했더니 담비도 나타나고 수달도 나타나고 삭도 나타나고 그렇게 하천에서 같이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동물은 보면 좀 여러분들 전혀 뭐 본 적이 없을 건데, 몸 색깔이 아주 노란 털색을 갖고 있어가지고 북한에서 검담비라고 해요. 검색의 담비라고. 우리나라에 딱 2번의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이제 산달, 누런돈이라고 그래요. 누런 담비.
그리고 이건 자리라고 해서 이제 아까 검은 담비, 흑초라는 거고, 그 수달이 있고 이제 온소리가 있습니다. 수달은 몸 길이가 대략 한 1m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꼬리 길이가 한 40에서 50cm 정도. 그런데 몸은 긴데 헤엄을 잘 치도록 이렇게 몸이 아주 유선형으로 그 형태를 갖고 있는데 비해서 다리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몸을 구부리고 앞발, 뒷발을 갖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 다리를 거의 모아가지고 이렇게 껑충껑충 뛰듯이 그렇게 이제 뭐 걸어간다기보다는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털은 물속에서 이렇게 수중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몸을 보온을 갖다가 담당해주는 아주 그 부드럽고 아주 빽빽한, 그러니까 털이 무성하게 많은 짧은 털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또 그 은빛으로 빛나는 그 마치 낚시줄처럼 그런 이제 억센 털을 갖고 있어요. 그 털이 두 종류가 있고요. 그 의외로 시각이 발달돼 가지고 저 멀리서도 사람이라든지 동물들 이런 그 움직임을 잘 볼 수 있고, 그리고 발가락은 앞뒤 다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5개입니다. 그리고 수중 생활에 이제 헤엄을 잘 치기 위해서 그 물갈기가 아주 크게 발달되어 있죠. 이 수달의 사촌 중에 족제비도 물갈기가 있어요. 아주 작지만은. 주로 이제 뭐 수계 환경을 주 생활지로 한다는 뜻은 거의 먹이의 80%가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있는 그런 물 주변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거고,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잠을 자는 곳은 육지에서 자는데 저를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생활하는 장소에서는. 그런데 이제 새끼 때나 또 혹은 뭐 교미기 때 이럴 때 이제 짝을 찾는다든지 또 자기가 이렇게 새롭게 독립해서 생활을 할 때는 산을 넘어 다니기도 합니다. 꼭 하천만 다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하천변의 도로에서 로드킬이 자주 발생하죠. 먹이가 아까 80%가 물고기고 나머지는 이제 곤충도 먹고 그리고 가재도 먹고 그리고 새도 잡아먹고 포유류도 잡아먹습니다. 대체로 육식 동물들이 꼭 어느 한 먹이에 이렇게 편집하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거는 다양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배설물이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싸는 배설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존재를 알린다든지 또 어떤 연락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약간 기름기 성분이 있는 탈의 형태의 꼭 설사똥 같은 그런 똥을 쌉니다. 그리고 자기 영역을 지키자 하는 그런 세력권 방어 습성이 아주 뛰어나고요. 그럼 한 마리가 주로 활동하는 영역이 약간의 학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연구 결과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암컷은 한 5kg 정도, 수컷은 한 10kg 이렇게 생활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달 배설물입니다. 이거는 근데 배설물을 갖다가 여러분 수달은 이게 쓰레기가 아니고 이거는 자기의 그런 영역을 표시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알린다든지 아주 유용한 이건 자원입니다. 그래서 똥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똥을 갖다가 거의 1시간에 서너 번 싸요. 그래서 하루에 한 20번 싸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아까 오면서 샘플로
수달 배설물을 가져왔거든요. 현장에서. 여기 보시면 이게 한 번 넣을 때 싼 똥이에요. 먹이, 뭐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이거는 구례 서시천에서 가져온 거라서 물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물고기 특유의 비린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바위 위에 배설을 하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아까 설사똥처럼 약간 기름기가 많은 그 유지 성분의 배설물입니다. 이거는 저희 수달 네트워크의 공동대표이신 분이 오산천에서 발견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온 겁니다. 그렇죠. 설사통처럼 그렇게 보이죠. 다시 반복하면 머리에서, 그러니까 코끝에서 항문까지 그걸 갖다가 이제 몸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90에서 110cm 정도. 그리고 원래 축제백과 동물은 수컷이 암컷보다 큽니다. 그래서 큰 경우에는 1.5배나 커요. 그 꼬리 길이가 40에서 50cm. 그러니까 아주 큰 개체는 한 1m 60까지 꼬리까지 다 포함하면 전체 길이가 그렇게 되고요. 그 체중은 보통 10kg 내외입니다. 많이 나간 애는 16kg까지 이렇게 기록은 있는데 하루에 먹이 양을 갖다가 몸무게의 10분의 1 정도 먹어요. 그러니까 1kg에서 1.5kg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식은 1년에 한 번인데 보통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2년에 한 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교민은 주로 겨울철에 하고 그 다음에 임신은 약 2개월 정도, 7주 정도 이렇게 9주 정도 이렇게 임신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2월에 교미를 해가지고 약 2개월이 지난 이제 4월 달에 새끼를 갖다가 이렇게 출산하죠. 그럼 태어난 새끼는 이제 거기가 찌만해요. 아주 작아요. 눈도 안 떴고. 걔가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어미를 따라가지고 물속 생활까지 하면서 어미를 따라서 먹이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태어나서 한 3개월 이상 돼야 이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먹이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7월, 8월 달 돼야 우리가 새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새끼 수는 보통 뭐 한 마리 놓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2마리를 낳아요. 많을 때는 3마리, 4마리까지 놓고. 그렇게 태어난 새끼를 그 다음에 다음에 여름까지 일반적으로 데리고 있다가 그 다음 독립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먹이, 서식 환경 이거는 다 가지고 사회구조는 암수가 단독으로 생활합니다. 대부분 포유동물이 이렇게 단독으로 생활하는 게 많아요. 특히 육식동물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평균 암컷 5kg, 수컷 10kg고요. 하루에 행동하는 반경은 1kg에서 5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저수지 같은 경우는 1kg도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배고프면 나와가지고 먹이 활동하고 또 한 1시간 정도 먹이 활동하다가 다시 주변에서 덜 다듬게 하고 또 휴식하고 한 2시간 또 자다가 또 깨어나가지고 또 먹이 활동하고 그렇게 반복하죠. 기록에는 하루 최고 이동거리가 42km를 갔다는, 그거는 아마 무슨 발신기를 달아가지고 이제 추적을 했을 때 그렇게 확인된 거로 판단이 되죠. 그 다음에 수달이 그러면 언제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느냐. 지금까지는 밤에만 활동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저도 40년 전에 수달을 이제 관찰하고 그때부터 수달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연구를 해왔는데
한 20년 전까지는 수달은 밤에, 그러니까 낮에도 많이 봤지만은, 그래도 대체로 밤에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밤에 후라시 들고 강가를 막 헤매는 적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른 아침, 그리고 저녁에 해 지고 나서 아직 여명이 있을 때, 그러니까 좀 밝을 때, 이럴 때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야행성이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수달을 갖다 관찰하고 조사할 때 밤보다는 낮에 우리 인간에게 활동하기가 좋잖아요. 그런 시간대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간에 많이 발견이 됩니다. 다만 이제 사람이 많은 도심이라든지 또 해수욕장, 뭐 어디 저수지에서 낚시를 많이 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밤에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요. 수명은 일반적으로 한 10년 정도? 그래도 오래 사는 애들은 한 10년 이상 사는데 야생에서 10년이면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달 한 살은 인간 나이로 6살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을 60년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수달 3살이면 사람 나이로 18살이죠. 그러면 수달이 3살이면 번식이 가능하죠. 예. 그렇게 이제 시간대를 동물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수달의 나이를 우리가 비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달이 이제 13종류가 있다는 이름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해달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이언트 수달, 남미 브라질 같은데 아마존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가 유라시아 수달하고 또 캐나다 수달인데, 유라시아 수달은 유럽과 아시아 대륙,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가지고 넓게 분포하는 수달이기 때문에 유라시아 수달이라고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수달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북미의 캐나다 수달은 북미 수달이라고도 부르는데, 가장 형태적으로 우리 수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계통은 다릅니다. 이게 이제 각 지구 남북 전역에, 남반구, 북반구 전역에 13종의 수달 친구들이 있는데, 해달은 주로 알래스카 일대에, 가장 우리나라에 가까운 지역으로는 일본의 홋카이도에 또 내려와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해달 잡으러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일본 홋카이도라든지 그리고 러시아의 사할린 감차카까지 해달 잡으러 간 적도 있어요. 그 당시는 이제 동물의 모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산업이 그 당시는 이제 상당히 성행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그 외에 한 종 한 종에 대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고요. 일단 보시다시피 유라시아 수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수달은 여기 우리나라가 있으면 일본은 여기에 과거의 기록이고요. 2012년에 일본 정부에서 일본 수달은 멸종했다고 공식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2016년경에 일본 대마도에서 수달이 발견됐어요. 카메라에 사진이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뭐 멸종 선언이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그 수달의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남해 안에서 사는 수달이 하여튼 어떤 스스로의 능력으로 헤엄을 치어서 건너가는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배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밀항을 했는지 그거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남해 지역에 있던 수달이 일본 대마도에서 확인됐고, 그게 이제 수달이 수컷 2마리, 암컷 2마리가 있는데,
일단 일본의 정부는 공식적으로 아직 일본 수달이라고 증명된 게 아니라서 그냥 좀 지켜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유럽의 영국에서 이렇게 감차카 반도까지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걸쳐서 서식을 하고 있는데 북위 40도를 경계로 해가지고 이 위쪽에는 아까 그 임신기간, 번식기간, 번식하는 출산이 딱 정해져 있어요. 1년에 한 번, 1년에 그 겨울철에 교미를 해가지고 봄에 새끼를 낳는 게 정해져 있고 그 아래쪽 지역에 있는 수달은 연중 새끼가 태어날 수가 있어요. 봄에도 태어날 수 있고 가을에도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에 새끼가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 임신한 암컷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위도의 추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서식 여건이 좀 안 좋은 곳에서는 가장 여건이 좋은, 조건이 좋은 그런 시기에 그 번식하는 그런 출산하는 또 새끼를 양육하는 그게 일정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보다 더 따뜻한 지역에서는 연중 생활이 가능하니까 생존이 가능하니까 그런 그 임신, 번식 그리고 출산, 양육 이게 1년 내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을에도 봄에 새끼를 낳았다가 새끼가 죽으면 다시 가을에 또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달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달하고 자주 이렇게 보시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다 보면 외형적으로 사실 수달이 암수 구별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여기 보시면 이게 왼쪽이 이게 수컷이고요. 이게 암컷입니다. 얼굴 모습이 여기 보시면 이게 수컷이고요. 어떻게 보이세요? 좀 이거는 얼굴이 좀 약간 귀엽게 어떻게 하여튼 느낌 여러분들 이제 뭐 보는 분들의 그런 판단이 차이 나는데 이건 수컷이고 이건 암컷입니다. 암컷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윗턱이라든지 뭐 머리 형태가 좀 더 넓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좀 야외에서 적응을 하시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수달동을 가지고도 암수 구별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도 한 40년간 수달만 쫓아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로 바닷가에도 서식을 하고요. 이런 하천에도 서식을 하죠. 우리가 수달구를 갖다가 사실 정확하게 국내에서 수달구를 안에 들어가 본다든지 카메라를 이렇게 촬영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직 자료가 부족해요. 하지만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조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참조를 하면 일단 입구가 한 곳이 아니고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가 가능하면 물속에서 발견되지 않고 바로 이렇게 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의 굴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잠을 자는 곳이 있고 또 배설하는 곳, 배설은 주로 이제 굴 주변에 배설하는데 이렇게 단일 형태의 그런 입구가 여러 군데 있고 이렇게 방이 있는
그런 구조도 있지만 아래처럼 아주 복잡하게 예, 형성되어 있는 굴도 있습니다. 그건 오래전부터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그라미 승부 네모가 반응이요? 동그라미가 이제 입구, 출입구.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꼭 입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퍼져 있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동영상에 수달집에서 수달이 나오는데 여기저기서 나오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소리를 잡기 위해서 오소리 굴도 연기를 피우는데 거기에 빠져나가는 입구가 출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걸 다 이렇게 막아놓고 해야 옛날부터 오소리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항상 자기의 탈출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쉽게 잡히지는 않는 거죠. 자기 안전을 위해서. 흔적은 의외로 쉽게 발견이 됩니다. 뭐 물가에서 이렇게 걸어 다닌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이나 이런 데서는 발견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모래사장 이런 데는 반드시 발자국이 났고요. 특히 이제 겨울에 눈이 내렸을 때 그럴 때는 어떤 동물보다도 수달은 하천에서 쉽게 그 흔적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수컷은 조사 사례는 8번밖에 8회밖에 안 되지만은 주로 강에서 활동을 갖다가 거의 62%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호수라든지 겨울 같은 데서도 하천에서도 약 4분의 1 정도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암컷이나 또 아성체들은 주로 폭이 좁은 하천이라든지 호수 쪽에서 거의 86%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큰 넓은 강에서는 의외로 수컷보다 훨씬 활동을 안 합니다. 겨우 13.3%밖에 안 되죠. 이거는 암컷과 수컷이 겨울철에는 이제 추우니까 상대적으로 활동이 좀 제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봄철부터 여름철에 걸쳐가지고는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이제 영역에 암컷과 암컷이 만나면 23번의 사례 중에서 둘이서 다투는 경우는 물론 암컷과 암컷이 만났을 때도 다투긴 다투는데 이제 아주 사례가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무시한다든지 혹은 또 피한다든지 혹은 또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잘 있었니 하고 이렇게 서로 털 다듬기라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수컷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만나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영역을 지킨다든지. 거기에 비해서 암컷은 좀 상대적으로 온화한 성격이고, 그 다음에 암컷과 수컷은 만나면 대체로 이제 서로 이렇게 이성 간의 교제니까 싸우는 일은 드물고, 특히 교미기 때 나타나면 이제 자기의 짝으로 생각하고 이제 배우자로서 같이 행동하기도 하고요. 대체로 암컷이 자기 주변에 어떤 수컷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수컷이 이제 자기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미와 이제 어린 수컷, 어린 이제 새끼들이 만나면
대체로 이제 어미가 이렇게 그 새끼가 자기보다 덩치가 크니까 이제 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끔 어린애들이 좀 성격이 아주 있어가지고 그 큰 개체의 영역을 자기가 빼들려고 또 싸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수달은 일단 암수가 그 연령의 차이에 따라서 만나면 그렇게 다양한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른 준비한 PPT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달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걸 파악을 하려면 수달이 사는 현장에 우리가 조사를 나가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수달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는 뭐 20세기 초반까지는 수달을 잡기 위해서 털을 갖다가 이용을 하기 위한 포획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보호를 하기 위한 연구는, 조사는 1970년대 들어와 가지고 영국에서 수달이 계속 감소를 하니까 수달에 대한 이제 전국 조사를 시작을 한 게 처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에 이제 6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당히 시민과학자들이 참여해서 수달 조사를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에 이제 한 야생동물 그 보호단체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일본의 연구자가 83년하고 84년에 지리산 엄청강에서 조사한 게, 그게 이제 첫 우리나라의 그 수달에 관련된 최초의 뭐 연구 조사 보고서입니다. 이게 영국에서 지금 전국 조사를 하고 있는 그 하나의 안내 포스터고요. 이 지도는 2009년, 10년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그 전국 야생동물 실태조사 때 수달만 특정적으로 2년간 서지별로 수개를 조사를 해가지고 있다 없다를 확인한 분포 지도입니다. 당시에 1721개의 그 수달 분포 확인을 했고요. 그 약 절반 이상 서식하고 있는 걸 확인했고, 이게 이 방향구 하나 단위가 10km입니다. 아까 저게 10km 정도 수계에 수컷이 사니까, 뭐 그렇게 봤을 때 여기 한 마리, 이 수계 안에는, 방향구 안에는 뭐 수컷 한 마리에 암컷 두 마리가 있다고 가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체로 전국의 65% 수계에, 조사한 전체 65% 수계의 수달이 확인이 됐고요. 그게 667개니까 거기에다가 3을 곱하면 약 한 1,800마리 정도, 2,000마리. 내륙에는 그 정도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연안 지역이 있습니다. 연안 지역도 섬 주변 둘레가 수계의 길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하면 전국적으로 대략 한 2,500에서 3,000마리 정도가 우리나라에는 생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2012년에 지정되고 나서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수달을 무등산 상징종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수달에 대한 이제 실태 조사를 한국수달보호협회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했고요. 대체로 우등산 국립공원 주변의 수계에도 수달이 이렇게 서식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좀 카메라 핸드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진을 기록을 남겨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리정보 좌표를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앱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위적 경도를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배설물 DNA 분석용으로 활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배설물이 오래된 게 아니고 신선한 것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이렇게 저녁에 지금 활동을 해가지고 똥을 싸고 우리가 아침에 확인을 하면 그 배설물이 수분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3일, 뭐 5일, 일주일 이런 식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배설물이 처음에는 새까만 색에서 점점 안에 뼈 같은 게 섞여서기기 때문에 햇빛을 받는다든지 시간이 오래되면 이게 이제 하얗게 변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똥의 상태를 보고 신선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한 명이 하천에서 활동하는 거는 미끄럽고 위험하니까 두 명이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게 좋고요. 하루에 조사하는 범위는 하천의 길이가 보통 작은 하천 같은 경우는 20km에서 40km 정도 되니까 그걸 이제 하루에 차로 이용하면서 전 구간을 다 조사할 필요 없고, 수달이 가장 활동하기는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들, 교랑, 또 물막이 보, 이런 데 가면 수달 흔적을 거의 뭐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중요 포인트로 삼고, 그래서 그 하천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체 구간에서 그걸 몇 킬로 이렇게 혹은 몇백 미터 단위로 잘라가지고 있다 없다를 확인하시면 대략적으로 그 하천 수계에 수달이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몇 마리나 되는지도 대략 짐작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일정한 양식을 준비해서 기록을 남기고요. 그걸 지도에다가 방향구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게 아까처럼 하면 되고요. 이건 새만금적인데 이렇게 교량이 있으면 교량이라든지 또 이렇게 물막이 포가 이렇게 어도가 있으면 이런 위치에다가 배설을 해요. 물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먹이를 먹고 다시 내려가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15cm 이하짜리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그냥 먹죠. 근데 한 20cm 이상 큰 물고기들은 가지고 올라와서 그걸 먹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교량 밑에 돌들이 쌓여 있으면 돌 위에 배설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수달 배설물이 여기 있고요. 여기 또 이렇게 교량 밑에가 좋은 게, 교량 밑에가 보통 수심이 깊어요. 물고기들이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작은 배가 있으면 배 옆에 이런 돌이 있는데 이런 데도 배설을 많이 하고요. 또 교량에 보면 이렇게 막 위에서 여러 가지 나무 같은 게 내려와 가지고 쌓여 있는데 거기에도 수달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배설을 하고, 또 이런 교량 밑에 제방이 있으면 제방 위에 이런 데까지 올라가서 배설을 합니다. 거기서 밤에 조사하면서 확인한 거고. 그리고 이런 제방에 텀이 있으면 텀 속이 보금자리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지금 수면이 여기인데 여기라고 해서 수달이 요 아래쪽에서만 배설을 하는 게 아니고 물이 이게 수위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에까지 활동을 하니까 이런 교량 밑에서는 밑에보다 위에가 많이 발견돼요. 아래쪽은 최근에 뭐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흔적이 사라질 수가 있죠.
아까 암컷으로 보입니까? 수컷으로 보입니까? 이거요? 얼굴이 되게 건장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겨울에는 이렇게 얼음이 얼고 녹아있는 물이 흐르는 곳이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이런 데는 반드시 수달이 와서 모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오히려 겨울에는 이런 지역에 이런 바위가 있으면 바위 위에 배설물이 쌓여 있죠. 저 겨울에는 확인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마리가 나타난 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똥을 싼 겁니다. 얘는 암컷이에요. 좀 전에 봤던 개체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뭐가 달려있죠? 흔들흔들하죠? 수컷이에요. 얘는 이제 교란같이 수로라든지 큰 강에 그 물을 농사 짓는 수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에도 잘 확인해 보시면 배설물들이 수달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뭐 옆에 농어촌공사 그 농산물 되는 그런 곳인데 주변에 보면 아주 배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수달은 일부러 배설물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수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란 데서 싸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가능하죠. 이건 아주 산간 계곡에 거기에 계곡물이 아주 시원하게 흐르는데 여기 수달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청정한 위에도 여기 보시면 수달 배설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래톱이 있으면 발로 이렇게 언덕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똥을 싸기 좋을 높이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네 발로 여기에 배설을 하기 한 요 정도 20cm 정도 높이 그저 이렇게 모아가지고 언덕을 만들어서 모래 언덕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 똥을 싸요. 그리고 이렇게 발자국이 남고요.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수위가 올라갔다가 빠졌을 때 그때 이런 모래톱을 가보시면 수달이 금방 왔다 갔던 그런 흔적들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랑 옆에 이런 모래톱이 생기면 올라와서 지금 배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모래 모욕도 하고. 그러니까 산강 계곡 같은 데는 이런데 바위 사이에 이런 텀이 있어요. 이 안에 이제 휴식하고 먹이 활동하고 잠자고 그렇게 활동하죠. 거기 카메라 설치했는데 이제 2마리가 찍힌 겁니다. 이것도 산강 계곡에 주변에 이제 모래톱 같은 게 있는데 가보면 이렇게 발가락이 5개가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물갈기 흔적이 있죠. 그리고 발톱은 평소에는 잘 안 찍히는데 그래도 이런 깊은 곳에 푹 빠지는 데는 발톱이 이게 고양이처럼 감추는 발톱이 아니고 우리 사람처럼 위에 조금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에 발톱 흔적이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발자국을 보시면 여기가 발바닥이에요. 발바닥의 크기를 확인을 하시면 우리가 그 손은 이렇게 오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전체의 길이는 폭이 이게 변동이 심하죠. 거기에 비해서 이 발바닥은 이건 거의 뭐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길이를 재면 그 개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발바닥이 3.5cm에서 4.5cm 정도면 암컷이든 어린 수컷이나 새끼든, 그 다음에 4.5cm 이상이면
수컷이라고. 암수 구별도 가능하고요.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도 9.5cm 발바닥 폭이 그러면 암컷이고요. 혹은 어린 수컷이고 그 이상 돼가지고 11.5cm 이상 되면 전부 다 성체 수컷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하천변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 것도 여기 보시면 수달이 올라와서 여기서 배설을 하는 걸 좋아하고요. 또 이제 아까 쌍안경이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물 가운데 돌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하러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 이제 쌍안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배설물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요즘 이렇게 물막이 보가 있고 사람들이 이 하천을 지나다닐 수 있도록 이런 돌다리, 징검다리를 많이 지금 공사를 했어요. 이런 데도 가보시면 수달 배설물이 쉽게 발견이 됩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저수지 같은 데도 이런 그 바위 홀이 있으면 이런 데 배설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내륙계는 이런 게 지금은 거의 없고 주로 이제 해안가 도시 지역에 가두리 양식장이 있는데 그런 가두리 양식장에 가면 수달에 이제 물고기 잡아먹기 위해서 이런 양식장에 올라가서 먹이 활동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인천국제공항 옆에 저수지인데 이런 수로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때 찍은 겁니다. 바닷가 같은 데는 이런 데 이제 민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이런 지역들에 가면 수달 배수물이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4위입니다. 섬이 많기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섬 중에서 독도라든지 제주도는 과거에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 외 섬들은 대부분 가면 백년도라든지 저 가거도라든지 이런 데 흑산도 이런 데 가면 수달을 살고 있어요. 거제도 밤에 선창가에서 김영춘 우리 그 회원이 가서 이렇게 있다가 수달을 촬영한 거고요. 수달이 의외로 그러니까 자신만만해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을 때는 사람을 갖다가 무섭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수달은 오히려 이런 그 한강 계곡에 혹은 하천에 이런 데 밤낚시를 한다든지 그럴 때 낮에는 자기의 정체가 금방 들통나니까 숨는데 밤에는 이제 자기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사람을 관찰하기 위해서 주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갑자기 낚시가 잘 되다가 낚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수달이 와가지고 지금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밤낚시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하나의 지역의 하천을 아까 강주처럼 강주에도 이렇게 하천 지천마다 조설해서 수달이 살고 있던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광주천이 많이 이제 하천 정비를 해가지고 깨끗한 하천으로 생태하천 공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상류 지역에서, 이쪽 지역에서는 수달에서 시처까지 조성을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쪽 구간을 1km 단위라든지 500m 단위로 잘라가지고, 근데 교량이 있으니까 교량을 중심으로 교량 위로 50m, 교량 아래로 50m,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하시면 수달이 있으면 금방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수달 개체 정보는 양식에다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혹은 또 뭐 암수를 구별 못한 미상으로 하고
크기나 아까 발자국 크기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제 또 큰 발자국 있고 작은 발자국 있으면 그건 한 가족이니까 엄마가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연령을 이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는 발이 3개 정도 이렇게 일렬로 나와 있을 때 그 길이를 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천에 갈 때 하천에 미끄러우니까 이런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 이게 이제 등산용 스틱인데 여기 풀면 이게 전부 다 길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를 거기다가 놓고 사진을 찍으시면 그 발자국 길이가 한 1m 길이다, 뭐 1.5m 길이다. 그걸 보고 이 수달 크기가 대략 얼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배설물 발자국 흔적을 보고 하고요. 아까 발바닥 폭으로 이제 암수 연령 등 식별 자료 확보하고 뭐 그걸 양식으로 이제 기록을 남기시면 됩니다. 그 위치 정보 포함해서 발견 위치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배설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선한지 어떻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옷도 수달 크기가 몸은 긴데 그 앞발과 뒷발이 되게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길게 네 발로 걷기가 힘들거든요.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균형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몸을 이렇게 등을 세워가지고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껑충껑충 뛰니까 그래서 그걸 판단했을 때 발자국 길이가 우리 일반적으로 수달 말고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동물은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있으면 발 3개 정도 길이가 우리 머리와 이 엉덩이까지 크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 발이 일반적으로 뛰어가면 이렇게 발이 4개가 아니 그냥 제가 할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게 앞발이고 이게 뒷발입니다. 뒷발의 엉덩이라든지 훨씬 더 체중이 나가는 부위를 좀 지탱을 해야 되니까 뒷발의 그 발바닥이 훨씬 크게 찍혀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앞발에 뒷발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걸어가는데 이 길이에서 이 길이 정도를 길이를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길이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네 발이 건축건축 뛰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수달 말고도 수변에는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죠. 상류부터 하류까지 바다까지 우리가 광주 지역에도 광주천이나 뭐 영산강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위에 저수지도 있고 해서 대략 한 30여 종이 이 수변 지역의 상류부터 하류에 곳곳에 종은 다르지만은 대략적으로 30종에서 35종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가장 잘 아는 고라니. 이거는 발굽이 2개가 앞이 쪼삐하게 찍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비가 온 뒤 금방 아주 축축한 옷에 안 미끄러지기 위해서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버리고 잡듯이 이렇게 찍은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 2개가 거의 겹쳐 있어요. 조금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멧돼지도 가끔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기 가죽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족제비도 있고 너구리도 수변에 나타납니다. 그 담비도 계곡 상류나 이렇게 지역에서는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지리산 같은데 여기 또 무등산 주변에서도 곰을 갖다가 지리산에서 이제 영역을 자기 영역을 독립한 애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주에서도 이렇게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먹이터입니다. 여기다가 배서나 분류기를 놔둬요. 그러면 외래종 퇴치도 되고 수달이 그 맛을 먹고 좋아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외래종들을 퇴치를 해줍니다. 이건 시와요에서 최종인 우리 공동대표가 이렇게 주변에다 돌을 모아가지고 이게 약간 깊게 만들어주고 여기다 배사하고 분류기를 놔두면 얘네들이 항상 여기 오면 자기 식당이라고 알고 예약을 하고 와요. 여기서 먹고 이제 맛을 들인 애들이 이 주변의 하천에서 분류기라고 배서 집중 공략해가지고 잡아먹어요. 외래종 대체하는데 아주 좋아요. 한 가족이 모여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건 이제 장마라든지 태풍이 오고 나서 그 물가 근처에 있는 집에서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피난을 가요. 안전한 곳으로. 그때 두 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를 물고 데려가죠. 가지고 안전한 곳에다 놔두고 또 와서 다른 새끼를 데리고 오는데 그 사이에 이제 사람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 하천변에 이렇게 계단 위에 새끼를 놔두고 간 걸 우리 공동대표가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촬영만 하고 어미가 와서 데려갈 때까지 보호를 해줬죠. 울음소리가 삐삐 소리 나요. 데리고 가요. 자, 이거는 드론으로 작년에 촬영한 건데, 작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서 움직임이 있죠. 저게 뭔가 저 안에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여기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약간 이렇게 뭐 입구처럼 보이잖아요. 이 안에가 수달 집이 있어요. 입구가 여러 군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수달에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저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연결해서 또 여기 와 있고요. 또 여기 또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또 옆쪽으로 가고, 여기 이제 헤엄쳐가지고 나왔고요. 얘는 지금 먹이 찾으러 여기까지 지금 헤엄치고 갔어요. 얘는 아직 새끼 같아요. 장난꾸러기. 수달이 장난을 되게 좋아합니다. 얘는 지금 물고기 두 마리가 서로 어울려가지고 또 노는 거고요. 그런, 여기는 아주 깨끗한 하천 지역에 여기 좀 수달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보통 잠수해가지고 한번 헤엄치는데 30초 정도 잠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은 드론으로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헤엄치면서 쭉 가고 있는데 몇 마리가 나타난지 한번 보세요. 지금 한 마리가 수면 위에 올라와 있죠. 두 마리가 또 한 마리가 뒤에서 올라왔고, 또 한 네 마리가 있어. 어미를 안 떠나는 새끼들인데. 어미하고 같이. 이상으로 그 수달에 관련된 뭐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뭐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면, 그리고 내일 현장은 가능하면 참석해 주시면 현장에서 수달이 하천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어떤 곳을 절개하는지, 또 그 어느 하천의 구조가 수달에게 서식하는데 여러 가지 뭐 괜찮은지, 이런 거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달에 대해서 어떤 궁금한 거 있어요? 그때 피난을 간다고 했잖아요. 네. 어디로 피난을 가요? 아무래도 낮은 곳보다 높은 곳으로 수위가 갑자기 올라오면 안에 굴에 물이 차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완전히 물속에 집이 잠기면 얘네들이 그걸 이용을 못하니까 좀 더 물이 차지 않는 그런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계곡 위에 이런 산줄기에 그런데 경사 좀 높은 곳으로 높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 이제 하천들이 대부분 보면 주변에 강둑이 있고 거의 물이 흘러가게끔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새끼들이 많이 사고를 당해요. 예. 연간 한 수십 마리 정도가 이렇게 구조가 되고 하죠. 그건 빨리 발견돼 가지고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새끼들이 구조되는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새끼들이 그냥 거센 물살에 많이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미가 새끼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2마리가 있으니까 아직 어릴 때 스스로 이제 자기 햇빛 능력이나 운동 능력이 부족한 새끼들은 주로 이제 물고 데리고 나와서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다가 놔두고 또 다른 애를 데리러 가는데, 그 사이에 사람이 발견해 가지고 얘는 어미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어미가 와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데, 그걸 뭐 보호해주겠다, 구조해주겠다 해가지고 섣불리 손대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조를 하는 경우가 또 일반적이에요. 그건 지켜보시면 됩니다. 지켜봐서 한 서너 시간 지나도 어미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그걸 안전한 그 동물 구조센터에 연락해서 구조를 해도 충분해요. 예. 수달 천적들이 좀 수달이 저렇게 배설물로 자신의 어떤 뭐 표시를 한다고 보여지는데, 네. 일반적으로 야생동물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냄새를 남기면 천적으로 그렇게 배설물을 이용을 하는 동물들은 이제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배설물이 가장 요긴하고요. 자원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 호르몬, 페로몬, 뭐 이렇게 몸채취 이런 걸로 막 몸에 비빈다든지, 또 이렇게 발톱 자국을 남긴다든지, 그런 이제 몸을 막 채취를 남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배설물은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이 배설물을 활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수달뿐만 아니고 삭도 다니면서 배설을 하고, 뭐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배설물을 남기는 걸 사람들이 가가지고 걸고 오면 수달이 또 와가지고 또 배설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요. 왜냐하면 수달 배설물이 그게 한 일주일간은 그 상태에서 다른 애들에게 여기는 내 땅이야 오지 마라든지, 또 서로 교미기 때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빨리 와 한다든지 이런 서로 똥을 두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똥을 자꾸 채워가니까 당사자는 되게 스트레스 받죠. 나중에는 그 포인트에 아예 그런 장소에 수달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장소를 찾죠. 계속 방해를 받으니까. 배설물을 통해 가지고 동물들이 많은 걸 전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건강 상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갓난 아기의 똥을 보고 얘 지금 건강 상태가 좋구나 나쁘구나
판단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천적은 없는 건가요? 천적은 인간입니다. 아, 그러니까 얘가 하천 수계에서는 천적이라고 특별히 할 만한 동물들이 없어요. 사기라든지 너구리라든지 담비가 주변에 있어도 상대적으로 수달이 커요. 그러니까 최고의 포식자 상위 지배자는 수달이죠. 수달이 남긴 물고기 잔해를 너구리가 와서 먹고 그 다음에 삭도 와서 먹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수달을 통해 가지고 그 주변의 포식자들이 생존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죠. 다만 이제 얘가 육상에 올라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리가 짧아가지고 뛰는 거라든지 걷는 게 좀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자기 방어하는 게 그렇게 특별하게 뭐 발톱이 날카롭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빨만 좀 날카롭거든요. 빨리 뛰지도 못하고. 그래서 얘가 사육하는 진돗개나 이런 거 개들을 데리고 수변에 이렇게 나갔다가 그 개들이 수달을 발견하면 본능적으로 덤벼들죠. 그래서 수달이 사육하는 개들, 반려견들 때문에 또 덜개 이런 애들 때문에 죽는 경우가 뭐 여러 나라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수달 되게 귀엽고 장난 좋아하고요. 사람도 잘 따라요. 우리가 너무 수달에 대해서 그동안 몰라가지고 수달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도 관심을 안 두고 있다가 수달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하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수달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수달이 도시까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과거에 비해서 수달의 서식 환경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천은 계속 우리가 하천의 자연성은 지금 훼손하고 있고, 하천은 하천대로 산에서 바다까지 여러 가지 풍부한 유기물질을, 영양분을 바다의 생물에게 전달해주는 통로니까 그 자체가 또 많은 야생동식물이 살아가는 서식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런 거 생태계가 독립적으로 유지가 되고 존재해야 되는데, 요즘 하천을 홍수 예방을 한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배수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수생태계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 그래도 옛날에는 뭐 집 앞에 하천에서 모욕하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아버지는 거기서 천nhập 해가지고 오랜만에 뭐 매운탕도 해먹고 그런 그 하천 강과 물가의 생활이 문화가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죠. 단절돼 버렸죠. 그게 전혀 건강하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많이 수달을 통해 가지고 수달이 사는 것은 인간도 잘 살 수 있고 또 수달이 먹이 생태계 정점이기 때문에 그 아래 생태계 자원들이 건강하게 풍부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수달 하나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내일 보러 가는 내일은 뭐 100% 우리가 수달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수달이 이런 하천은 걔네들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볼 때 수달로 빙의했을 때 100% 만족하는 하천은 아니더라도 점수를 매기면 한 60%, 70%. 그 다음에 활동한다면 어떤 장소를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위험한 어떤 시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보고, 여러 번에 이제 자꾸 이렇게 현장을 가면서 경험을 쌓으면, 저한테 오직 전혀 모르는 곳에 가더라도 저기는 수달이 있을 만한 곳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 예. 그 염습지에도 수달이 살 수 있어요? 예, 살 수 있죠. 바다에서도 사는데. 근데 만약에 그 바다 갯벌이 없어졌으면요? 아니, 갯벌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런 바위 지대가 형성되고 이렇게 뭐 섬이 있으면 섬 이런데 그 안에 골처럼 생긴 곳에 물고기들이 모여 있거든요. 또 그런데 이제 야간에 움직이면서 뭐 수심한 2m까지 잠수해가지고 거기서 돌을 속에 있는 애들 잡아가지고 먹고 하니까 먹이는 풍부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몸은 우리가 바다 수영하고 나면 민물을 이렇게 씻어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물에도 빗물이 고여있는 그런 거 웅덩이가 있고 섬에도 그리고 위에서 물이 쪼쪼쪼쪼 흐르는 개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곳을 반드시 수달이 이용을 하죠. 저수지 같은 데 있으면 이제 겨울에는 저수지 위에 올라가서 생활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습지나 그런 데서 사냥을 하고 집은 이제 따로 가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지에도 그 주변에 보면 갈대 같은 게 웅성하고 거기에 또 약간 움푹한 곳에는 비가 와서 고인 물웅덩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목욕도 하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몸을 갖다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기 보금자리를 그럼 보금자리가 염습지 내에도 있죠. 예, 지금 시와우도 그렇고 여기 새만금 지역도 그렇고 그게 전부 다 원래 연습지잖아요. 새만금에 새만금도 수달 많아요. 예,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거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찍으려면 아까 저게 처음에 그런 새만금 지역에 그 제가 교랑 밑에 새만금이에요. 새만금 주변 다니면서 수달이 있는 곳을 확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곳에 이제 이게 카메라인데 무인 센스 카메라예요. 그래서 여기 동영상을 갖다가 찍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사진만 찍을 수도 있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게끔 여기가 세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놔두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드론 말고 암컷이냐 수컷이냐 하고 했던 거 똥싸고 하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이걸로 찍는 거예요. 혹시 가셔서 그거 말고 눈으로 직접 보시면서 그럼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아무래도 밤에는 이제 자유롭게 못 보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밤에 다닐 때는 이렇게 스티라이트식으로 하천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다니면서 쭉 비추면서 다녔거든요. 그럼 눈이 반짝반짝 빈다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뭐 동물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한 20년 이상을 했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 한 6시, 7시에 하천에 가면 혹은 또 이런 거 저수지나 건 거 뭐 그런 데 가면 수달이 있으면 되게 그 시간에 활동을 해요. 먹이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아침 이런 시간이나 혹은 또 저녁에 6시, 7시 경에 그때 이제 또 활동을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수달이 대식가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걸 못 참아요. 그리고 수달은 하루가 우리 인간의 하루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달의 하루는 우리가 저녁에 6시까지 일하고 또 집에 가서 밥 먹고 쉬고 그 다음 잠자고 이런 정해진 패턴이 하루 24시간이 두더지는 하루가 3번에 3일로 나눠져 있어요. 8시간의 그런 하루 사이클이 있어요. 2시간 활동하고 2시간 뭐 터널 수리하고 2시간 또 뭐 자기 볼일 보고 2시간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 타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달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24시간하고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시간을 인간의 24시간처럼 나눠가지고 그렇게 사이클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더 질문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내일 현장에서 같이 또 뵙길 바랍니다. 공지해드렸던 대로 문자 확인해 주시고